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철학자 이름이 셋이나 들어간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3명 중에 제가 전공한 철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쓰지 않을 성격의 논문인데 존경하는 선배님의 부탁으로 오늘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그 선배님의 부탁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좀 건너뛰면서 간략히 하고 랑시에르와 리오타르를 중심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칸트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가는 두 개의 갈림길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림길의 끝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같은 것들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지도 같은 것을 하나 그려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 칸트의 미학은 정치적인가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이 물음에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는 덧붙여 그 유명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라는 명제가 보여주듯 칸트 미학이 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만 그러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프랑스의 몇몇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정반대의 답변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랑시에르와 리오타르는 정치에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공통의 원천으로 칸트 미학을 제시한다. 먼저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란 감각적인 것의 새로운 나눔이자 그러한 나눔이 야기하는 불우하다. 그는 판단력 비판의 미해 분석학에서 출발하되 실러의 유의 개념에 담긴 사회적 함의를 참조하면서 이러한 정치 개념을 구축한다. 예컨대 19세기 유럽의 몇몇 프롤레타리아들이 읽고 쓰기를 거듭하면서 보냈던 불면의 밤은 그들에게 금지된 감성적 영역에 도달하려는 불화의 시도로서 그 자체로 미적이자 정치적이다. 다음으로 리오타르는 숭고의 매개를 자연에서 예술로, 숭고의 대상을 정신에서 물질로 이전시키는 한편 끝내 완전히 해명되지 않는 물질적 타자성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그는 판단력 비판의 숭고의 분석학에서 출발하되 버크의 숭고론을 참조하면서 숭고 발생의 구체적인 논리를 갱신한다. 이렇듯 갱신된 숭고론은 기존의 규범에 대한 박탈과 박탈의 박탈을 통한 창조가 끝없이 맞물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기 파괴를 거듭하면서 나아가는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이를 입증하는 모범적 사례로서 역사의 최종 목적을 상정하는 정치적 시도들의 비판적 함의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랑시에르와 리오타르로 대표되는 현대 미학의 상이한 두 경향이 어떻게 칸트 미학이라는 하나의 원천에서 생겨났는지, 그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천과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기에 앞서 우선 이 글이 무엇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를 밝혀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한편으로 이 글은 랑시에르와 리오타르의 주요한 논점들이 칸트에게서 이미 발견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들 중 누가 칸트를 더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비교하지도 않는다. 이는 랑시에르와 리오타르를 칸트라는 틀 속에 포획하려는 시도로서 순수성을 빌미로 변형과 이탈을 거부함으로써 칸트 미학의 생명력을 오히려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칸트 없이 랑시에르와 리오타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들이 칸트 미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는 철학사 속에서 자기 고유의 논점을 이끌어내는 두 철학자의 방법론에 반하는 시도로서 독창성을 빌미로 이론적 원천을 숨김으로써 철학사의 계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함정을 피하면서 이 글은 다음에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로 우리는 칸트 미학의 풍요로운 복합성에서 출발할 것인데 이는 그것을 랑시에르와 리오타르가 활용한 일종의 이론적 무기고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이 거기서 저마다 어떤 이론적 무기를 선택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량하는지, 그것으로 무장한 채 어떤 새로운 영토로 나아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칸트 미학과 구별되는 어떤 새로운 이론적 논점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라는 분기점에서 출발한 두 미학이 다뤄지는 변형과 이탈의 경로들을 파악하고 그 새로운 경로들의 방향성과 가치를 가늠하는 데 이 글의 목표가 있다. 이 칸트 에스테틱의 복합성, 미와 숭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대목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칸트 에스테틱의 복합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봐서 일단 감성학과 미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로 나뉘고 또 미학 안에 또 여러 가지 구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6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딜레즈의 분석에 따라서 감성학과 미학이라는 구별 이후에 미학이라는 건 내부에서 또 어떤 종류의 미학들이 칸트에게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첫째로 감상자의 관점에서 온 미일반에 대한 형식 미학이 발견된다.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둘째로 감상자의 관점에서 본 숭고에 대한 비형식 미학이 발견된다.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
감상자의 관점에서 본 자연미에 대한 상위의 진료미학이 발견된다.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 창조적 예술가의 관점에서 본 예술미에 대한 상위의 이념미학이 발견된다. 그렇게 미학이라는 것 안에서도 4가지 종류의 미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후의 논의를 예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랑시에르와 리오타르가 주목했던 칸트 미학의 두 주제, 미와 숭고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양자를 대립시키는 일반적인 논점들을 잘 알고 있다. 미는 형식과 숭고는 비형식과 관련된다. 미는 쾌를, 숭고는 쾌를, 불쾌를 경유하여 쾌를 이야기한다. 미는 상상력과 지성 사이에서, 숭고는 상상력과 이성 사이에서 산출된다. 미는 두 인식 능력의 일치에서, 숭고는 두 인식 능력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 미는 자연 및 자연을 닮은 예술에서, 숭고는 자연을 계기로 우리의 이성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견상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작 칸트 자신은 양사를 일정한 연속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랑시에르와 리오타르가 미와 숭고 중 하나를 일종의 특권적인 주제로 간주하면서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칸트에게서 미와 숭고의 연속성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두 단락을 건너뛰어서 77쪽 마지막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미와 숭고의 연속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감성적 세계의 결부된 한목적성에서 초감성적 세계의 결부된 한목적성으로, 목적 없는 한목적성에서 반목적성 너머의 한목적성으로 나아가는 연속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우리에게 다음을 시사한다. 인간이 감성적 세계 속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사유와 실천이 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칸트가 판단력 비판을 쓴 이유였다. 3. 랑시에르와 미의 분석하기 읽기. 이제 랑시에르가 칸트에게서 어떤 개념이나 논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했는지, 그리하여 어떤 새로운 이론적 논점을 이끌어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탐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왜 칸트의 미의 분석학에서 출발하는가? 그는 왜 칸트에서 실러로 이행하는가? 그는 어떤 의미의 정치에 도달하고자 하는가? 여기서는 이상의 세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물음부터 살펴보자. 자신의 정치 개념을 구축하는 데 있어 랑시에르는 왜 칸트의 미의 분석학에 그토록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나눔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미의 분석학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그 원리는 이중의 중지로서 자신의 범주에 따라 감각적 소유를 규정하는 지성이라는 인식 능력과 욕망의 대상을 부여하는 감성 능력이 동시에 중지되는 사태를 가리킨다. 한편으로 앞서 살펴보았듯 이감적 판단은 반성 판단에 속하며 이는 규정 판단에서와는 달리 지성이 특정한 개념으로 대상을 규정할 수 없음을 함축한다. 다른 한편으로 감성 능력의 중지는 이른바 무관식적 태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무관식적 태도는 칸트가 미적인 것을 좋은 것 및 해석한 것과 구별하는 대목에서 도입된다. 그것은 주관이 대상에 대한 이해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따라서 대상의 현존에 대한 욕구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먼저 좋은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목적 개념을 매개로 그 대상이 현존하기를 바라는 객관적 판단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으로 쾌적한 것은 나의 감각기관을 즐겁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체의 판단에 앞서 그것이 현존하기를 바라는 사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칸트가 보기에 미적인 것은 객관적 판단이나 사적인 욕구와 무관하다. 미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대상이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쾌를 야기하는지를 보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판단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대상의 미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사적인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의 판단력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판단은 사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다. 주관적 보편성, 일견 모순적인 이 용어와 관련해서 칸트는 그 유명한 공통감 개념을 도입한다. 여기서 공통감은 공동체적 감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우리는 공동체의 관점에 비추어 자신의 판단을 교정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물음은 다음과 같다. 랑시에르는 왜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실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로 이행하는 것일까? 앞당겨 말하자면 이는 칸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점, 이학과 정치를 결부시키는 새로운 논점을 실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일한 미적 경험을 분석하면서 칸트는 인식 능력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한 관계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는 전제 아래서 간접적으로만 그것을 공동체와 관련시킨다. 그에 반해 실러의 분석은 유리를 정체와 직접 관련시킨다. 인용문 건너뛰겠습니다. 인용문에 따르면 유의 개념을 둘러싼 칸트와 실러의 상이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칸트가 말하는 유의는 지성의 개념이 감성의 직관을 더 이상 규정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이는 규정 판단에서 반성 판단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지성의 자유로운 활동, 지성 개념을 이미지로 빚어내는 임무에 해방된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 목적 없는 한목적성에 따른 양자의 조화로운 일치가 이를 뒤따른다. 그러나 실러가 말하는 유의는 국가, 지성적 계급, 문화적 인간이 대중, 감각적 계급, 자연적 인간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실러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학적이자 정치적이다. 왜 인간학적인가? 그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상반된 두 충동, 감각적 충동과 형식 충동, 이 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왜 정치적인가? 그것은 감각적 충동을 따르는 인간들과 형식 충동을 따르는 인간들의 관계를 따르며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개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먼저 인간학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실러에 따르면 감각적 충동은 자연 법칙에 따라 대상을 수용하는 데서 성립하고 형식 충동은 이성 법칙에 따라 대상을 생산하는 데서 성립한다. 문제는 두 충동 가운데 하나가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어느 쪽이든 인간을 강제와 폭력의 상태에 빠뜨린다는 데 있다. 감각적 충동이 앞설 때 인간은 능동성이 배제된 채 대상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형식 충동이 앞설 때 인간은 대상의 작용성을 배제한 채 그것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두 상태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는 앞선 두 충동이 유의 충동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나타난다. 유의 충동 속에서 감각적 충동은 대상의 실제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무관심적 태도를 취하고 형식 충동은 단순한 개념적 규정을 넘어 무한한 규정 가능성으로 고양되기 때문이다. 인간을 유의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이라는 실러의 명제에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는 바로 이러한 사태, 즉 유의 속에서 인간 본성의 두 충동이 동시에 작용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자. 실러에 따르면 정치적인 영역의 개선은 성격을 고성하게 만든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견 당혹스러운 정치와 성격의 이러한 연결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대평가를 배경으로 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랑스 혁명은 법을 왕좌에 앉히고 드디어 인간의 목적 자체로 존중하며 진정한 자유를 정치적 결사의 토대로 만드는 물리적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런데 그런 혁명이 왜 참혹한 공포정치로 귀결되고 만 것일까? 실러에 따르면 이는 혁명가들이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을 걸고 가능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인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인간을 너무 성급하게 도덕적 인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했으며 그 결과 현실은 이미 부정되었으나 이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무정부 상태를 이야기했다. 실러가 정치를 성격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기에 성격의 개선은 감각적 충동과 형식 충동을 조화시켜 인간 본성을 개선하는 일이며 이는 물리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을 조화시켜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 대목에서 랑시에르는 두 충동의 두 계급의 조화라는 실러의 논점을 두 충동 사이에, 두 계급 사이에 존재하던 지배의 중지로 바꿔놓는다. 유의라는 미적 경험이 그 자체로 혁명적이라면 이는 감각적 충동에 대한 형식 충동에 물리적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인간의 지배를 중지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던 미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물리적 인간은 복종과 명령, 노동과 여가, 소박한 자연과 세련된 문화라는 두 계급 간의 구별을 무력화시킨다. 랑시에르는 이런 시도가 프랑스 혁명보다 더 심오한 혁명, 감각적 실존 및 국가의 형태와 관련된 이중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까지 읽고 고달락을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다음의 물음이 남아있다. 칸트에서 실러로 가는 이러한 이행을 통해 랑시에르는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려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에스테티크라는 용어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랑시에르는 그 용어에다 감성학과 미학이라는 두 용어를 모두 부여한다. 그러나 실러와 마찬가지로 칸트와는 달리 그의 강조점은 그 용어가 감성학과 미학이 뒤얽힌 하나의 매듭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별개의 두 영역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인용문 건너뛰겠습니다. 위에 인용문에서 랑시에르는 에스테티크라는 매듭을 억지로 풀어 감성학이나 미학 중 하나로 환원하려는 두 시도를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한편으로 미적 경험의 독특성을 무효화하면서 삶 자체를 일종의 예술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적 혁명의 기획이 존재하는데 미술공예운동과 바우하우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과 삶의 동일성을 부정하면서 예술 내부의 형식적 실험 자체를 일종의 정치적 약속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항하는 형식의 정치가 존재하는데 아도르노와 리오타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자는 예술 고유의 영역을 허물어 삶과 예술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고 후자는 예술 고유의 영역을 삶에서 분리시킨 뒤 그 분리된 영역에다 삶에 대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고자 한다. 이 양자에 맞서는 랑시에르의 전략은 에스테티크의 불편한 이중성을 견지하는 한편 그 불편함 자체에다 자신의 정치 개념을 점수하는 것이다. 인용문 읽겠습니다. 비화절에 우린 에스테티크를 칸트적인 의미에서 아마도 푸코가 재해석한 의미에서
무엇이 감각을 부여하는지를 규정하는 선언적 형식들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말과 소음을 나누는 절단으로서 경험의 형식에 해당하는 정치의 위치와 과제를 동시에 규정합니다. 정치는 우리가 보는 것과 그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는 능력과 말하는 자질을 누가 갖는지를, 공간의 소유와 시간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랑시에르가 푸코를 경유하여 칸트를 참조한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에스테티크는 칸트가 말하듯 선언적 형식들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형식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의 범위, 즉 감각적인 것의 범위는 푸코가 말하듯 역사적으로 규정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역사적 선언이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시간과 공간은 칸트가 말하듯 주체의 내부에 놓인 것이 아니라 푸코가 말하듯 실천, 제도, 문화적 분할 속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이들이 감각으로 인정하는 것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이 어떤 인간의 목소리는 말로, 다른 인간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간주하는 한에서, 특정한 공간을 어떤 인간에게는 허용하고 다른 인간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한에서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치의 문제가 된다. 이렇듯 지각의 수준에서 호환과 배제의 형식들을 규정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랑시에르가 말하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는 감성학과 미학을 하나의 매듭으로 묶어준다. 나머지를 건너뛰고 리오타르로 가겠습니다. 4. 리오타르와 승부의 분석하기. 이제 칸트라는 분기점으로 돌아와서 리오타르가 랑시에르와는 다른 갈림길을 선택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왜 칸트의 승부의 분석학에서 출발하는가? 그는 왜 칸트에서 거꾸로 이용하는가? 그는 어떤 의미의 정체에 도달하고자 하는가? 비인간의 서론에서 리오타르는 비인간주의라는 관점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고찰한다. 한편으로 인간은 점차 비인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단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변형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고유함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진단은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에 대한 인간의 식민화를 변형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주의로의 회귀, 즉 인간은 의문이 제기될 필요가 없는 확실한 가치라는 믿음으로의 회귀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전통적인 인간주의가 이미 합의된 사회문화적 규정들에 맞추어 인간을 회귀화하는 한에서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인간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미규정성의 흔적, 어떤 아이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 있다. 앞선 두 유형의 비인간에 맞서 리오타르는 이 미규정성이 새로운 비인간, 긍정적인 의미의 비인간이 태어나는 모태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한 문장 건너뛰겠습니다. 리오타르는 철학의 영역에서 이런 비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로 칸트를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 칸트는 인간 주체의 여러 인식 능력들 사이에서 다소간 가정되어 왔던 모종의 통일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성을 깨뜨리는 지점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칸트의 이러한 시도는 그의 승부 분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가 주는 쾌는 지성과 상상력의 조화로운 일치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미의 고유와 이 결혼 혹은 적어도 이 약혼은 숭고에 의해 산산이 깨어진다. 끝없이 펼쳐진 대항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폭풍과 마주할 때 지성은 크기나 힘에 관한 일상적 개념들이 그 사태를 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로 인해 그런 크기나 힘을 사유하는 과제, 전체성의 관점에서 그것을 사유하는 과제는 이제 이성의 몫으로 넘어간다. 이성은 스스로 그 과제를 끝없이 추구하는 한편 그에 부응하는 이미지를 현시할 것을 상상력에 요구한다. 인용문 건너뛰겠습니다. 상상력의 확장은 감성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므로 이성이 요구하는 전체성의 현실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듯 무한한 것을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감각의 모든 자, 척도를 뛰어넘는 마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상상력의 확장이 중지되는 그 지점 넘어 이성이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는 그곳이 바로 이념의 영역이다. 그런데 감성의 영역과 이념의 영역이 만나는 이 지점과 관련해서 칸트의 승부와 리오타르의 승부는 미묘하게 서로 구별된다. 칸트가 승부의 진정한 대상으로 이성과 이념을 내세우면서 감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 반해 리오타르는 상상력이 이성의 요구에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하는 양자 사이의 간극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일치는 깨어졌으나 다른 일치는 도래하지 않은 이 점이야말로 미규정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리오타르가 보기에 칸트가 비인간 철학의 선구자라면 그것은 이념의 영역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미규정성의 영역과 관련해서다. 리오타르에게 칸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칸트는 이 미규정성의 영역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 바로 부정적 현시인데 그것은 상상력이 자신의 경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무한한 것의 현시에 도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칸트는 성경의 출애굽기에 달린 다음 문장을 그 예로 제시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이 문장은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등 현시할 수 있는 우상의 유형들을 열거하지만 어떤 것이든 섬기지 못한다는 부정의 표현을 통해 그 경계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우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부정적 현시는 규정의 부재나 형식의 부재를 보여줌으로써 일체의 규정을 넘어서거나 일체의 형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부정적 현시라는 개념에 힘입어 이제 칸트는 비인간 예술의 선구자가 된다. 리오타르가 보기에 이 개념은 아방가르드 예술이 추구해왔던 과제, 즉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번째 물음으로 넘어가 보자. 앞서 우리는 리오타르가 칸트를 비인간 예술의 선구자로 내세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작 뉴먼의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을 설명하고자 할 때 리오타르는 왜 칸트가 아니라 버크에게 의지하는 것일까? 인용문 건너뛰겠습니다. 앞선 물음에 대해 리오타르는 다음의 두 답변을 제시한다. 첫째로 칸트의 문제의식은 숭고한 예술이 아니라 숭고한 주체를 향한다. 칸트는 흔하게는 대양과 같은 자연물을, 드물게는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인공물을 언급하지만 그것들은 숭고를 촉발하는 계기일 뿐 그 자체로 숭고하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숭고함은 오직 판단하는 자의 마음에서 찾아야지 그것에 대한 판정이 마음의 그러한 정조를 이야기하는 자연 객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둘째로 칸트의 분석은 크기를 다루는 수학적 숭고와 힘을 다루는 역학적 숭고를 포괄하지만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발생을 다루는 시간적 숭고다. 아방가르드의 시도는 감각적인 어떤 지금의 발생을 현시될 수 없는 것이자 여전히 현시해야 하는 것으로 위대한 재현적 대화의 세태 속에 기입한다. 아방가르드는 이런 방식으로 숭고 미학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리오타르가 칸트가 아니라 버크에게 의지하는 이유는 그가 이 시간적 발생의 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리오타르는 버크가 제시한 시간적 발생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이중의 박탈로 요약한다. 인용문 건너뛰겠습니다. 먼저 병합으로 표현된 첫 번째 박탈은 공포로 영혼을 압도한다. 리오타르는 이런 공포를 불러오는 것들을 열거한다. 빛의 박탈과 어둠에 대한 공포, 타인의 박탈과 고독에 대한 공포, 언어의 박탈과 침묵에 대한 공포, 대상의 박탈과 비어있음에 대한 공포, 생명의 박탈과 죽음에 대한 공포. 두 번째 박탈은 박탈의 박탈로서 공포를 야기하던 박탈의 가능성 자체가 박탈되는 것을 가리킨다. 박탈의 위험이 지연되거나 멀어지거나 제지될 때 우리는 어떤 쾌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위험의 소멸에 수반되는 감정인 안도감이다. 버크는 공포와 안도감 사이를 오가는 동요가 영혼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리오타르의 표현에 따르자면 숭고는 영혼을 강화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렇듯 이중의 박탈을 시간적 발생의 논리로 제시하면서 리오타르가 겨냥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규칙에 기반하여 규정 판단을 휘두르는 예술적 철학적 전통과 제도다.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가? 무엇이 철학이고 무엇이 철학이 아닌가? 전통과 제도가 공인하는 규칙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할 때 우리는 미래의 예술과 철학을 현재의 규칙 안에 가두는 셈이다. 첫 번째 박탈이 이야기하는 공포는 현재의 규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된다. 즉 그것은 화가가 조형적 표면에서, 음악가가 음향적 표면에서, 사상가가 사유의 불무지에서 마주하는 사태로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단어, 색, 형태, 소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박탈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다시 말해 그들은 언제 첫 번째 박탈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확립된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기성의 범죄를 이 작품, 이 텍스트에 적용하는 규정 판단을 활용해서 판단될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를 창조할 때다. 미래의 규칙이 될 미지의 무언가가 현재에 도달하는 순간, 앞서 도달한 미래, 아방가르드의 혁신성을 보장해주는 그것을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렀다. 한 단락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오타르의 다음 지정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예술은 어떤 존재론적 과제를 수행하지만 그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아니다. 발생을 증언하는 일은 끝없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세워나가되 어떠한 규칙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박탈이 주는 환희는 매번 새롭게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리오타르 숭고론의 정치적 함의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잠시 후에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물음에 답하기 위해 리오타르가 칸트의 부정적 현실을 비형식 혹은 형식의 부재로 규정하는 대목으로 돌아가보자. 여기서 리오타르는 미의 분석학과 숭고의 분석학의 대립을 형식과 비형식의 대립으로 연주한다. 인용문 건너뛰겠습니다. 칸트는 왜 물질을 배제하고 형식을 특권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까? 형식은 소요를 종합하고 잡다일반을 정리하는 정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데 말해 소요에 속하는 물질은 탁월한 잡다로서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이 제공하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물질, 비형식에 해당하는 물질과 관련해서 리오타르는 칸트의 숭고의 분석학에서 자신이 계승하는 지점과 이탈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인용문 읽겠습니다.
나는 칸트의 분석에서 유리한 가설, 즉 형식 없음이라는 가설에서 한 가지 논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정확히 말해 이 논점은 물질과 관련되는데 나는 그것을 예술 속의 물질로, 다시 말해 또한 현전으로 이해한다. 리오타르는 칸트에게서 형식 없음이 현실이라는 부정적 현시의 방법을 계승하되 그 현시의 대상을 주체에서 예술로, 정신에서 물질로 이동시킨다. 나머지를 건너뛰고 다음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제공하는 형식에서 물질이 벗어난다고 말할 때 리오타르는 정확히 물질의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색이나 소리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예컨대 특정한 색이나 소리가 지닌 진동의 세기, 지속점, 빈도 등의 체계적인 척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을 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리오타르가 주목하는 것은 색조와 음색의 문제다. 색조와 음색은 거의 지각될 수 없는 차이들로서 물리적 변수들의 규정으로는 동일한 색들 사이, 동일한 소리들 사이에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색채는 파스텔 유화 수채화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음정은 바이올린, 피아노, 플루트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갖는다. 이 차이와 관련해서 리오타르는 데리다의 차이원 개념을 원용하는데 말하자면 음색상의 차이들이나 색조상의 차이들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동일신을 끝없이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이렇듯 색조나 음색이 음식별표나 식별표에 부합하는 아주 작은 공간에다가 일종의 무한성을 도입할 때 리오타르는 이를 정당한 의미에서 순구미학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색조나 음색이 품고 있는 이 무한성은 감성이 포착할 수 있는 소요 및 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결정하는 희성의 개념들의 한계를 시사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정신에 가해지는 박탈의 경험이다. 순고의 미적 조건이 아이스테톤에 대한 정신의 복종이라고 말할 때 리오타르는 이러한 박탈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확히 이 대목과 관련해서 리오타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한편으로 리오타르는 예술을 타자의 역량에 대한 증언이나 타자에 대한 감각이 쉼없이 이야기하는 파국에 대한 증언으로 만든다. 이는 예술의 작업을 증언이라는 윤리적 과제와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예술 고유의 영역을 빼앗아 윤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 리오타르는 예술이 담고 있는 물질을 정신이 끝내 해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로 인해 정신은 타자성의 법에 복종할 뿐 스스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비판의 타당성은 정신의 무능력을 리오타르의 순고논리 중 어떤 단계에 위치시키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다. 랑시에르는 이를 박탈이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있되 박탈의 박탈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리오타르가 말하는 정신은 기존의 규칙을 잃어버릴 뿐 새로운 규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를 박탈의 박탈과 관련해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탈의 박탈에서 또 한 번의 박탈로 가는 이행과 관련해서 읽을 경우 정신의 무능력은 미래의 규칙을 향한 개방성의 조건이 된다. 즉 그것은 박탈의 박탈이 창출한 새로운 규칙 또한 다시금 박탈되리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인용문 건너뛰겠습니다. 리오타르의 순고론의 정치적 함의는 이처럼 박탈과 박탈의 박탈이라는 두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랑시에르가 지적하듯 리오타르가 때로 박탈의 박탈을 통한 창조보다 박탈을 통한 파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신의 오만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한 최종 결론을 상정하고 그것을 강요함으로써 대규모의 전쟁과 학살을 초래했던 19, 20세기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최종 결론을 제시하려는 이들에게 리오타르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전체의 전쟁을 선포하고 변시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성경 선생님 발표문에 대해서 논평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발표문이 너무나 훌륭해서 논평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막마로 깔 게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지막 발표에 논평자를 만난 순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을 맞춥니다. 그래서 가능한 논평문을 짧게 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질문이 되는 걸 쓰긴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논문 자체의 흐물 잡는다기보다는 이 논문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논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논평자가 발표자를 강하게 비판하는 타격감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실망을 시켜드릴 것 같아서 그런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제 논평문을 읽겠습니다. 성경 교수님 이하 발표자를 약칭 거의 칸트라는 문구점 랑시에 리오타르 이하 발표문을 약칭하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야심찬 기획입니다. 이 논문은 랑시에르와 리오타르는 프랑스 현대철학의 두 거장의 이학적 입장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정치적 입장을 칸트라는 공통 구호로부터 출발해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두 입장의 차이점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칸트의 미학은 미와 숭고라는 커다란 두 개의 개념을 요약이 됩니다. 미는 인식 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한 일치이며 숭고는 인식 능력들이 불일치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를 넘어서는 운동입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칸트의 두 가지 미학 개념 중에서 랑시에르는 미를, 이것들은 숭고를 선택하여 자신의 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랑시에르는 실러의 유희 이론을 적용하여 칸트의 미 개념의 정치적 함의를 불어넣었고, 이것들은 버크의 이중의 박탈을 경우에서 숭고가 발생하는 시간적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함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발표자의 이런 시도는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미와 숭고, 실러와 버크라는 대칭적 구도는 일견 지나친 단순화나 혹은 과도한 도식화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발표문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대로 또는 읽어보신 대로 발표문은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칸트에서 랑시에르, 리오따르의 미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미학의 정치적 함의에 이르기까지 발표자는 세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심적인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명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문의 큰 장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술의 균형입니다. 발표자는 랑시에르와 리오따르 중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으면서 양쪽의 장단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있으며, 칸트 미학에 대한 서술에서도 부족하거나 과한 부분 없이 전체를 일목요연하고 말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의 이런 장점은 단정함을 넘어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대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척도 미학적 아름다움도 있고, 근대 미학의 치유론적 아름다움도 있고, 모든 아름다움을 다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표문의 대단한 장점이지만 반대로 불균형이 줄 수 있는 역동성과 에너지, 한계를 넘어서는 숭고함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을 상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선생님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발표문을 쓰실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에 대해서 단순한 트립잡기를 넘어서는 여기 죄송합니다. 오식이 하나 있었네요. 단순한 트립잡기를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기 힘든 일입니다. 동평대의 책무로 던진 아래 두 질문은 발표문의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발표문이 더 좋은 글이 되었으면 하는 독자 욕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은 랑시에르의 미 개념에 관한 건데요. 발표자께서 잘 보여주셨듯이 랑시에르는 칸트의 미분성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학을 확립했는데, 랑시에르의 글에서 막상 미 혹은 아름다움, 그리고 르보라는 개념이 주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 예술이 더 이상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랑시에르가 칸트를 전유하는 과정에서 칸트의 미 개념 혹은 근대의 미 개념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었는가? 물론 발표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긴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 궁금증 혹은 욕심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건 발표문의 아름다운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다소 악의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선생님께서 랑시에르하고 리오따르 중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한쪽을 비판하지 않고 독자들이 스스로 두 사람을 평가하기를 권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두 철학자가 제기했던 문제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심판가, 그들의 개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답변을 제공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앞으로 그 개념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할 것인가인데, 이런 기준에 의하면 성경 선생님은 두 철학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너무나 끝까지 심판 같은 역할만 하셨는데 한쪽 편을 좀 들어다가 약간 이런 욕심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논평 너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